네, 요즘 뭐 시장에서 운송 관련 기업들, 유틸리티, 원전 관련 기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종목들, 이 산업들 주로 커버하시는 분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남인식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막 주목받는 산업들 분석은 다 하고 계신데 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운송 쪽, 특히 이제 항공 쪽 볼 텐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사실은 잘 내고 있고 평가도 여러 곳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잡히고 있긴 하지만 주가는 요즘 시들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신기해요. 작년 3분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기록하는데도 예. 주가는 횡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사실은 이제 항공 화물 운임 때문에 대한항공이 그동안 실적이 좋았는데 피크아웃이 아니냐라는 논리가 지금 한 반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공 화물 운임이 올랐던 이유가 여객기가 공급이 제한이 되고 그러면 벨리카고인 하부 적재 공간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항공 화물기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화물 운임이 올라갔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고 국제선 운항이 정상화된다고 하면은 화물 운임은 내려갈 거다라는 논리 때문에 사실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많이 눌리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사실 2분기가 좀 변곡점으로 보고 있어요. 이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국제선 운항이 재개가 되면서 국제선 매출액이 올라가게 되고 화물 운임이 만약에 시장의 기대, 염려와는 다르게 잘 방어를 하게 된다면은 국제선이랑 화물 모두 다 쌍끌이하는 실적을 기대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여기서 조심스럽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2분기 화물 운임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국제 화물 인덱스 보면은 2월부터 화물 운임은 빠지고 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계속 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 원인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럽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은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2분기 변곡 가능성이 있으나 확인은 필요하다. 네, 그러나 변곡이 확실히 나오게 된다면 네. 이제 지지부진하던 주가에도 힘이 될 수는 있겠네요. 네, 조금 더 그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를 아마 제가 좀 빨리 낼 것 같아요. 아마 다음 달 정도쯤에 화물 운임 대한항공 측에 체크를 해가지고 예. 실적이 정말 좋아질 것 같으면 좀 추정치를 많이 올리게 될 것 같은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거를 보면서 제가 좋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계속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 네. 괜찮아지면 방송 중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항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최근 리포트 내신 거 보니까 좀 중립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볼 때라는 점으로 정리하도록 하고, 근데 그 관련해서 어제 리포트를 이걸 냈더라고요. 한국공항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는데 이게 지상조업사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회사인가요? 자, 이번 리포트 제목이 지상조업사는 처음이지라고 해가지고 많이 생소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상조업사라는 건 이제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 지상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를 도와주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항 가시면 이제 항공기들을 끄는 터그카를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로 토잉, 푸시백 하는 서비스도 해주고 수화물도 옮겨주고 항공 화물도 옮겨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게 이제 지상조업사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한국공항 리포트를 쓴 이유는 최근 대외 변수 때문입니다. 유가랑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항공사 영업이익률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유류비 비중도 25%나 되고 리스비도 달러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항공사 수익성은 많이 깨지게 되거든요. 대신에 조업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인건비 비중이 한 65%나 되기 때문에 대외 변수인 환율이나 유가 변화에는 사실 항공공항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외 변수를 고려했을 때는 항공사보다는 지금은 이 항공공항에 한번 관심을 가지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리포트를 냈습니다. 예. 항공은 조금 지켜보고 항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이제 지상에서 여러 가지 운수 보조를 하는 네. 한국공항은 괜찮다는 의견 기억하겠습니다. 유틸리티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전력이 대표적인 유틸리티 기업일 텐데 원전이라는 큰 호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던 이유, 요금 때문에 전기요금을
사실 올리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주가도 이제 적자가 불어나고 그 반영이 되면서 못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한국전력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못 갔던 이유가 전기요금 인상이 굉장히 어려워서였습니다. 뭐 단적으로 지금 한 8년 가까이 전기요금 인상을 못 하고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물가만 보더라도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예. 자, 여담으로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2배, 3배 올라갈 동안에 전기요금은 그대로였다. 이게 과연 정상일까? 언젠간 한번 전기요금이 크게 올라갈 것 같은데 저는 그 타이밍이 아마 지방선거 끝나고 그리고 올해 말쯤에 전기요금의 인상에 대한 정부의 강한 시그널들이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이명박 정부 초기 때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예.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는 정권이 바뀌었고요. 경제적으로 봤었을 때는 공급 문제 때문에 물가가 많이 상승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기 때 기사를 쭉 보시게 되면은 정부 초기에는 우리 정부, 이명박 정부가 MB 물가 지수를 만들겠다 하면서 전기요금도 이렇게 많이 눌러놓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9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는 전기요금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 역시도 많은 고민에 쌓여 있을 것 같아요. 국제 유가, 국제 석탄 가격, 천연가스 가격은 올라가고 한국전력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 전기요금을 언제 올려야 되냐 그 타이밍을 아마 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조치들을 많이 내놓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전력 인상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네, 지난달에 저도 이제 한국전력 관계자분이랑 이야기를 네. 나누는데 정말 이게 요금 때문에 적자가 심각하고 이게 힘들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전기요금 인상을 하면 뭐 적자가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음 멘트로 좀 잡아주시긴 하셨는데 네.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그 부동산 같은 거 팔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뭐 부동산까지는 제가 이제 분석하는 범위는 아니어가지고 한전 쪽에서 예. 한전 쪽이요?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들 네, 매각을 그래서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한전도 이제 자구책을 마련을 해야죠. 가지고 있는 자산, 부동산도 팔고 보유하고 있는 뭐 한전기술 지분 판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결국에는 한국전력이 흑자로 돌아서려면은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국제 유가가 빠지고 석탄 가격이 빠지거나 아니면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석탄 가격이나 유가가 하반기까지도 강하게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많이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둘 중에 하나가 요금 인상이고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주가 매력적인 포인트로 볼만하다라는 네. 내용 주셨습니다. 매수 가능 의견으로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봤고요. 그 원전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원전은 정책 수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섹터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서 이제 전문을 쭉 읽어봤는데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뭐 저는 섹터 담당자이기도 하지만 원자력에 관한 내용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보통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은 조금 큰 그림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세부적인 안을 많이 발표를 했어요. 이제 해외 원전 시장 협력 강화를 하겠다. 그리고 소형 모듈형 원전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가장 눈길을 끌었던 구문은 바로 이건데요. 미국 주도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해서 한국의 참여를 환영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외교적인 수사를 좀 걷어내고 나서 날 것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주도하는 원자력 질서에 한국이 참여를 한다. 그리고 미국이 기술력과 설계 기술을 제공을 할 테니까 한국은 너희들이 잘하는 생산을 담당하라라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 단으로 보면은 제 생각에 원전 관련해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스몰캡 종목 관련해서요. 근데 그 중에서 두 개의 교집합을 만족시키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업 비중, 매출액 비중에서 원전 비중이 높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소형 모듈형 원전 관련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다.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 게 이제 그런 기업이 좋아 보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원전이라고 하면 가장 묵직한 기업은 두산에너빌리티, 전사면 이제 두산중공업이죠. 네. 그 기업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스몰캡에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사실 이제 기관 투자자들 분위기를 읽어보면은 두산중공업이나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에 좀 부담이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도 그렇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먼저 간 대장 종목보다는 이제 스몰캡 종목에서 찾아보자는 게 제가 드리는 아이디어죠. 예, 중소형 단에서 이제 원전은 찾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우진 등의 기업들이 새롭게 뭐 SMR 사업에 대한 진출 계획 계속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어떤 기업이 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남인식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출발 성공 투자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